1장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은 한때 혁신의 원천이었다. 종이와 화약, 인쇄기, 나침반이 이 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정권을 잡은 후 한 유일한 연설에서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목표를 밝혔다. 부흥의 열쇠는 중국인들이 독창적으로 사고한다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중국이 질적 도약을 이루고 경제 구조를 바꾸려면, 즉 세계의 공장에서 기술 강국으로 변모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길고 이념적인 연설에 귀를 기울이는 관찰자들은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자주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를 헤아리는 습관이 있다. 마침 지난 몇 년간 중국 공산당원들이 특히 자주 언급했던 단어가 혁신이었다. 통계에서 높은 지위 순위를 차지한 또 다른 단어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자주 사용된 생태였다. 재생 가능 자원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저장해 어디든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배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혁신이다. 중국 당국이 대중적으로 더 알려진 1대1로 구상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강력히 지원하는 10대 전략 산업 중 3가지 산업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해당 산업들은 친환경 자동차를 포함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력 설비, 신소재 산업인데, 이 중 신소재 산업과 배터리의 연관성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다만 새로운 세대의 화학물질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리튬 이온 배터리도 없었을 것이다.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는 배터리의 심장과 영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기 자동차 산업 업체들이 10년 전만 해도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배터리를 기능하게 한다. 미국의 전기 자동차와 중국의 전기 자전거. 제너럴 모터스의 브랜드 쉐보레에서 내놓은 볼트는 2011년 이미 미국의 전기 자동차 혁명을 일으킬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볼트가 대량으로 판매되었다면 미국이 배터리 물질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캘리포니아에서 2020년까지 개발될 예정이었던 리튬 광산들이 더 일찍 운영되어 새로운 석유를 뱉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캘리포니아 밖에서도 촘촘한 충전망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볼트의 배터리에는 고급 양극재와 음극재가 없어 한 번 충전으로 고작 64km밖에 가지 못했다. 미국 자동차 서비스 협회 교통안전재단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51km를 운전한다. 볼트에 대한 실망은 한 번 충전으로 최대 500km까지 달릴 수 있게 하는 배터리 덕분에 전기 자동차를 대량 도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에 주행거리 불안증을 유발한다. 중국에서는 전기화 혁명이 전기 자동차를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자전거가 점차 인기를 얻는 방식으로 서서히 뿌리를 내렸다. 2015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케이티 멜로아의 노래 자전거 900만 대는 그가 베이징을 방문하고 영감을 얻어 쓴 곡이다. 오랫동안 중국을 방문한 이들은 최근에 베트남 방문객들이 느끼듯 도시가 자전거로 가득 차 있다는 인상을 받곤 했다. 이때 전기자전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자동차보다 인기가 많았다. 전기자전거 산업의 시작은 마오쩌둥이 후원했던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놀랍게도 이 산업은 석탄, 시멘트, 비료, 철강 생산과 같은 중공업에 집중했던 중앙계획경제의 빈틈에서 시장을 찾아냈다. 1960년대에는 전기자전거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는 중국 내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한 발전이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때다. 근교에 시멘트와 철강 생산 시설이 밀집한 탓에 베이징에 자주 산성비가 내렸지만 정작 시내에는 연필 공장도 하나 없었다. 그러자 공산당은 처음으로 기업들이 정부의 계획을 벗어나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중국산 전기자전거의 꿈이 되살아났지만 기술 개발 노력이 부품 부족으로 좌절되자 열기가 가라앉았다. 정부의 반응도 미적지근했다. 초기에 전기자전거는 내연기관차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데 쓰이는 납축전지로 움직였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1990년대에나 등장했고 그마저도 소니와 아사히카쉐이라는 화학기업에서만 판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배터리로 교통수단의 동력을 공급한다는 발상이 중국 기술업계에 자리 잡았고 소비자들의 열렬한 관심 덕분에 점차 힘을 얻었다.
물론 이러한 발상이 꽃을 피우려면 경제적 자유가 더욱 확대되고 배터리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일단 납축전지가 리튬이온 배터리로 대체되자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고 기존보다 6분의 1 크기의 배터리로 32km를 주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 발전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쳐 1998년 5만 6천 대였던 전기자전거가 2008년에는 2,100만 이상으로 폭증했다. 전기자전거가 성공을 거두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도 증가해 관련 시장이 확대되었고 이후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게 한 자본도 축적되었다. 합작과 보조금의 쌍두마차. 한편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985년 중국의 1인당 GDP는 294달러에 불과했지만 수입 자동차가 인기여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민은 대부분 빈곤했으나 그래도 대개 당과 인연이 있는 부유층이 존재했다. 1985년 자동차 수입에만 30억 달러가 쓰이자 중국의 지도자들은 적자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결국 엔이나 달러를 통한 자동차 구매를 어렵게 하고자 통화 관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부터 심지어 2년간 자동차 수입을 거의 모두 금지하는 것까지 다양한 대책을 도입했다. 방어적 조치와 함께 중국 자동차 업계에 혜택을 주는 반격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직 쓸만한 전기자전거를 만들기 위한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중국 정부는 국제적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는 전략을 택했다.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거둔 성공을 목격한 외국의 자동차 생산 업체들은 10억 명 규모의 시장에 발을 들일 생각에 침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력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들의 꿈을 막아섰다. 그래도 이를 빠져나갈 방법이 한 가지 있었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싶다면 중국 내 협력사와 합작해 현지에서 생산해야 했다. 폭스바겐, 시트로엥, 푸조, 다임러 클라이슬러가 이 기회를 잡았다. 다임러 클라이슬러, 현재의 메르세데스 벤츠는 1926년 1998년까지 다임러 벤츠,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다임러 클라이슬러, 2007년부터 2022년 1월까지는 다임러라는 이름을 썼다. 이들은 현지에서 간단히 조립하기만 하면 되는 키트 형태로 부품을 들여오는 등의 전략을 활용해 중국 협력사들을 상대로 비밀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경쟁력을 보호하려 했지만 이런 형태의 합작은 중국으로 노후화가 이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전략은 완전하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산업 등에서 이러한 과정이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반복되었는데 시작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중국은 지금도 반도체나 인공지능과 같은 분야에서 같은 전략을 사용하려 하나 다른 국가들은 합작에 수반되는 대가에 더욱 주의하게 되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로 합작 관련 행을 산업 기밀 탈취로 간주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무역 전쟁을 초래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 중국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략을 투명하고 공정한 합의로 본다. 계속 성장 중인 자국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라는 것이다. 중국이 자국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데 성공한 비결은 이뿐이 아니다. 방정식의 또 다른 요소는 보조금이다. 기술 이전이 끝나면 중국은 산업 전체에 체계적으로 재정 원조를 시작한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 본사를 두더라도 이러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 중국 정부의 금고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고려할 때 보조금 전략은 적절한 시기에 실행되기만 하면 자국 시장에서 외국 경쟁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도 궁지에 몰아넣는다. 태양전지판 산업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어느 시점부터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자국산 태양전지판을 80%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내 생산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을 공유했다. 이후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 수출하기 위한 제품도 생산하고 있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전지판 생산업체 10곳 중 8곳이 중국 기업으로 중국은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IE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은 국제 태양 전지판 시장에서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몇 년 안에 95%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공동의 꿈, 공동의 이익. 초기에 중국에서 성공을 거둔 자동차 생산업체 대부분은 사기업이 아니었다. 현재 중국에서 소위 4대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창안 자동차는 1937년의 중일전쟁에서 중국군에 무기를 납품했던 오랜 역사의 방위사업체에서 분리된 기업이다. 그래서 창안 자동차는 여전히 중국 병기 장비그룹이 완전히 소유한 자회사로 운영된다. 내연기관차로 성공을 거둔 이 기업은 2025년까지 판매량의 100%를 전기자동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세웠다. 친환경 자동차를 판매하는 국유 방위산업체라는 존재가 서구의 지속가능 펀드 관리자들을 당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서는 전혀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역시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기업인 창어자동차는 2010년까지 군용 비행기를 생산하는 중국 항공공업그룹의 자회사였다. 창어자동차는 일본의 스즈키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자동차 만드는 법을 배웠다. 지금도 이 회사의 최신 모델에서 스즈키의 영향을 발견하는 이들이 있다. 창어자동차도 전기자동차로 전환해가고 있지만 창안 자동차만큼 열정적이지는 않고 여전히 가솔린과 디젤로 가동되는 모델들을 앞세워 미얀마, 라오스, 니카라과 등의 시장을 개척하고 정복하려 한다. 또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인 허페이 자동차도 중국 항공공업그룹의 자회사여서 비슷한 패턴이 드러난다. 중국에서 일찌감치 자리 잡은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가로 냉장고 생산업체로 시작한 가로 지리와 만리장성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두 과거 국유 기업이었거나 지금도 국가 소유로 남아있다. 2019년 50만 대에 가까운 판매고를 올린 체리 자동차는 1990년대 이후 안후이성의 기관원 한 무리가 공동 창립했다. 이 기업은 2003년까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었다. 2007년 월 스트리트 저널은 체리 자동차의 조직 문화를 공산당 국영기업과 기업가적 스타트업의 기묘한 혼종으로 묘사했다. 체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인기 모델을 모방했다는 혐의로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한국 GM은 GM대우 시절 체리 자동차를 고소했고 이 사건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이 공개적으로 자국 기업을 변호하며 크게 주목받았다. 투자자를 모을 기회가 극히 제한된 나라에서 자동차 생산과 같은 자본 집약적 프로젝트가 정부와의 철저한 협력을 통해 성사된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가령 국방산업은 미국에서 혁신을 이끄는 분야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 물론 당시 중국에서는 자동차 생산이 혁신이었을 것이다. 중국 자동차 산업은 중국식 자본주의의 전역이라 할 만한 경로를 따라 발전해왔다. 먼저 공산당이 거시경제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전략적 필요성을 인식한다. 지식 이전에 필요하다면 강제성과 인센티브를 섞은 법률을 마련한다. 노하우를 확보하게 되면 보조금을 쏟아붓는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시장의 주요 참가자 중 너무 많은 수가 국가 소유거나 경영자들의 정치적 관계 또는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공산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을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에 참여하는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계 어디서든 거대 기업들은 내부 수익률뿐 아니라 기회비용과 기회이익까지 따져서 새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과 달리 중국몽은 시진핑이 지적했듯이 공동의 것이고 국유 기업의 경영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자국의 꿈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 중국 정부의 비전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며 국가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경제 발전에 대한 이런 하향식 접근법은 자연스레 과잉 설비와 시장의 거품으로 이어지고 종종 상품 품질 저하를 부르기도 한다.
중국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리튬 산업도 이런 문제들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편지 한 통으로 시작된 신에너지 혁명. 전기자전거가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격한 중국 정부는 일찌감치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베팅하려 혈안이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많았다. 이 나라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면 도시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영역은 채굴과 화학 처리에서 시작되겠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나 자율주행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포함할 터였다. 신에너지 혁명의 시작은 863 계획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3월 3일 중국의 물리학자 4명이 덩샤오핑에게 편지를 보냈다. 왕다헝과 왕간창, 양자쯔, 천팡윈은 원자력과 인공위성 활용을 포함하는 민군 겸용 기술의 연구에서 명성을 쌓은 과학자들이었다. 덩샤오핑은 중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현대 중국의 건축가로 불린다. 서구에는 아마 중국의 경제특구 실험으로 가장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는 특별히 지정한 연안 지역에서 시장 경제와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중국에서 사실상 자본주의 실험을 벌였다. 선전을 비롯한 여러 도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면서 국가경제 개혁의 길이 열렸다. 물리학자들은 편지에서 중국이 더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첨단 기술의 발전을 이끌 국가 고기술 연구 발전 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했다. 덩샤오핑은 이 계획에 만족한 나머지 이틀 만에 승인한 다음 공산당 동료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체 없이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알렸다. 많은 역사서가 이 계획이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후 스타워즈 계획으로 불린 전략방위 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서구 중심적인 관점으로 863 계획과 전략방위 구상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전략방위 구상은 특히 소련이 시도할 수 있는 핵 공격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하는 계획이었다. 전략 방위 구상이 다양한 첨단 기술, 가령 레이저 무기처럼 환상적인 기술의 발전을 자극하고 자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 내 첨단 기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명확한 목적과 군사적 활용 방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것이 863 계획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863 계획은 중국은 아직 발전 중인 나라고 따라서 과학적 노력을 분산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부 세계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금을 투입하고 인재를 길러야 하는 소수의 핵심 분야가 존재한다고 선언했다. 중국이 적당한 때에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에 진입한다면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최초의 계획에서 핵심 분야로 제시한 7개 산업 중 신소재와 에너지는 배터리 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 863 계획은 5년 주기로 총 45년간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2016년 복수의 다른 계획으로 대체되면서 예상보다 빨리 종료되었다. 그때까지 863 계획은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초 연구에 집중했다. 수익을 내기 위해 그저 기존의 해결책을 모방하는 나라라는 중국의 이미지와는 대조적이라 흥미롭다. 일본의 첨단 산업은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덕분에 여전히 우위를 지키고 있으며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비슷한 야심을 품고 기초 연구에 크게 의존하는 몇몇 산업을 택해 정부의 지원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63 계획은 온전히 중국의 발명품이었다. 시행 첫 해에는 100억 위안이 투입되었다. 그해 중국 정부 총 지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전기자동차는 2001년 핵심 분야에 포함되었다. 순수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시작되었고 특히 배터리, 전기모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에서 기반이 다져지자 16개 국유기업의 전기자동차 협회를 구성하고
베이징에 본부를 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노하우를 교환하고 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장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회원이 된 국유 기업들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147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결정은 시장의 필요나 개별 기업의 미래 비전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공산당 지도부가 세운 더 친환경적이고 석유에 덜 의존하는 중국이라는 비전을 따르기 위해 그렇게 많은 돈을 내놓기로 한 것이었다. 거대한 실험. 중국 정부의 계획은 아주 야심만만했다. 2008년 중국은 2012년까지 자국 내 자동차의 10%를 대체 에너지로 가동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전기자동차의 발전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다. 하지만 2008년 중국 내 전기자동차 판매량은 1000대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중국인들은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자국을 미래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이끌 국가로 포장하는 데 실패했다. 그 결과 서구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르리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2008년에는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테슬라의 첫 번째 모델인 로드스터가 모든 관심을 집어삼켰다. 이때 향후 10년간 어느 나라의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장 클지를 두고 내기가 벌어졌다면 아마 미국이나 일본에 거는 사람이 가장 많았을 것이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키운 것은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고 1년 만에 시행된 10개 도시 1000대 자동차 시범 프로젝트였다. 사실 이 계획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국가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위의 3개 또는 5개 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분권적 접근법을 택했다. 선택된 도시들에게 자금을 나눠주고 각 도시의 도로에 전기자동차 1000대를 다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전략은 각 지방 정부에 맡겼다. 이러한 정책은 불길하게도 마오쩌둥이 1958년 중국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바꾸겠다며 밀어붙였던 대약진운동을 닮아 있었다. 그는 한 나라의 산업화 수준은 철강 생산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었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산업화된 나라 영국의 철강 생산량을 따라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형 제철소를 지원하는 대신 철강 생산을 극단적으로 분권화했으니 평범한 시민들에게도 뒷마당의 용광로에서 수조를 녹여 강철을 생산하라고 격려했다. 이렇게 생산된 강철의 품질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마오쩌둥의 계획은 분명히 역효과를 냈다. 하지만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도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한 구역을 정해 사회적 경제적 실험을 벌이는 전통은 중국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진다. 한 예로 덩샤오핑이 연안에 지정한 경제특구는 이러한 접근법이 한동안 존재해왔고 또 성공을 거둔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지역을 제한한 시범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해결책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 전에 초대형 실험실이라고 할 만한 규모로 안전하게 시험해 보고 평가할 수 있게 했다. 중국에서는 시범 프로그램이 진행될 도시를 무작위로 고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특성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적합한 동시에 정치적 저항은 약하고 아울러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할 만한 도시나 지방이 선택된다. 또한 위험 부담이 클수록 프로그램이 잘못되더라도 정치적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베이징에서 가장 먼 곳에 도입한다. 특정 지역에 한정된 시범 프로그램은 오늘날에도 활용된다. 이 글을 쓰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허락하는 선에서 국제 전자상거래 시범 구역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로 주목받으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를 직접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시범구역의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받으며 중국 밖에 있는 창고를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업하게 될 것이다. 헌혈 같은 선행과 식당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등의 악행에 따라 개인의 점수를 매기는 중국의 악명 높은 사회 신용 시스템은 2009년에 이미 시범구역에 도입되었다. 시범구역의 활용은 덩샤오핑이 중국의 발전을 꾀하며 중시했던 좌우명을 떠올리게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즉 서서히 조심스럽게 변화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시범 프로젝트의 성공은 반복 평가되며 진행 과정에서 나온 피드백에 따라 초기의 목표와 방법이 수정된다. 국민을 변화의 옹호자로 만들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향식 강압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지지를 통한 이상적인 방식으로 점차 전국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10개 도시 1000대 전기자동차. 10개 도시 1000개 전기자동차 시범 프로그램은 정치적 위험이 적은 데다가 중국 주요 도시의 심각한 환경 오염 탓에 처음부터 베이징과 상하이에 적용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대상 도시들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독특한 접근법을 찾아냈다. 자본이 모이는 상하이는 높은 수준의 민간 투자에 의존했고 관료들의 도시인 베이징은 세금과 규제를 활용해 장려책을 제공했다. 혁신을 상징하는 선전은 비아디 같은 첨단 기술 기업과 협업했다. 세계 최대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인 샨샤댐이 있는 충칭은 저렴한 재생에너지와 탄탄한 전력망을 이용해 급속 충전 배터리와 충전기 보급에 집중했다. 실용적 접근법에 피드백이 더해지면서 1만 대라는 수량만을 앞세웠던 목표가 수정되었고 각 도시가 국가 규모로 진행되는 신에너지 혁명에 서로 다른 영역에 이바지한다는 질적 차원의 방향성까지 띠게 되었다. 2012년이 되자 베이징에는 배터리와 전기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과학자들과 협업할 공간으로 3곳의 산업 캠퍼스가 조성되었다. 민관 협력에 힘입어 전기로만 가동되는 택시 200여 대도 운행되기 시작했다. 전기자동차는 세금이 매우 적었고 무엇보다 자동차 신규 등록 허가를 받기가 더 쉬웠다. 중국의 여러 거대 도시에서 꿈꾸던 자동차를 손에 넣을 수 없게 하는 가장 큰 장벽은 돈이 아니다. 이 나라는 2011년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때문에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 신규 등록 허가를 내주고 있다. 물론 한도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2달마다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대부분 몇 년씩 기다려야 자기 차를 가질 수 있다. 2020년 베이징의 자동차 신규 등록 허가 한도는 10만 대로 그중 4만 대는 내연 기관차에 6만 대는 전기자동차에 배정되어 있다. 이 비율만 추적해도 베이징이 지난 11년간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얼마나 긴 여정을 거쳐왔는지 알 수 있다. 처음에는 내연 기관차보다 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 허가가 훨씬 빨랐다. 요즘에도 전기기관차의 신규 등록 허가를 받는 게 더 빠르긴 하지만 운이 나쁘면 몇 년씩 기다릴 수 있다. 전기자동차 산업 초창기에는 배터리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 2010년 1kWh 배터리의 가격은 1,100달러였다. 지금은 같은 성능의 배터리가 150달러에서 160달러 사이에 불과하다.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상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00W짜리 전구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 전구를 10시간 동안 켜두려면 1kWh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배터리의 가격은 전기자동차의 대량 도입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국의 시범 도시들은 배터리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신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 충칭에서는 수치로 정리된 성과가 목표에 한참 못 미치긴 했지만 시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 선전의 목표는 2012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4,000대를 보급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목표치의 절반을 살짝 넘기는 데 그쳤다. 그런데도 차량 대수로만 보면 선전이 가장 성공한 도시였다. 상하이는 2,000대 이하 보급이라는 더 소박한 목표를 내세웠고 약 70%를 달성했다. 다만 몇몇 도시는 완전히 실패했다. 베이징 근교의 해안도시 탕산은 2012년까지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은 100대도 되지 않았다. 중국의 시범 프로그램에 병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방정부의 관료들은 동료들에게 위신을 세우고 추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개 자신들의 성공을 과장했다. 물론 성공을 증명하는 실체는 거의 없었다. 2012년에는 이미 25개 도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일부 도시는 초창기부터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네이멍구 자치구의 후어하우터는
전기 모터 재료를 생산한 중국 최대의 희토류 광산과 가깝긴 해도 산업 기반이 매우 허약했고 협업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 도시 최초의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2018년 2월에야 문을 열었다는 사실이 상황을 잘 말해준다. 결국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참여했던 10개 도시가 후발주자들의 과장된 미사여구에 질린 나머지 다른 도시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위원회를 조직하려 나서기도 했다. 또한 지방정부들은 통계를 부풀리기 위해 지역 보호주의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이런 전략 중 하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매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선전에서 생산한 비아디의 전기자동차는 성능이 아주 뛰어난데도 베이징에서는 팔리지 않는 식으로 시장에 왜곡되었다. 이런 국지적 접근 방식은 당연히 전국적으로 가장 뛰어난 브랜드와 제품의 발전을 저해했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표준을 정해 고의로 호환성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플러그의 규격이 달라서 한 도시에서 타던 전기자동차를 다른 도시에서는 충전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일찌감치 대중에게 전기자동차를 알렸다는 점에서 시범 프로그램은 성공이었다. 시범 도시들은 해당 도시의 주민들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나머지 중국 국민에게 전기가 이끄는 미래가 도래했음을 알렸다. 같은 시기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자동차는 부유한 괴짜들과 캘리포니아의 상류층 정도나 도전할 만한 대안으로 남아 있었다.